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현실이 됐습니다. 하루 사이 신규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이달 초 시작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율과 백신 면역 감소, 느슨해진 방역 수칙이 확산을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방역,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재확산하는 코로나19 상황을 짚어보고 대책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의견 주시면 자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16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와 조기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수학여행을 앞두고 있는 일선 학교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딱 잘라서 이렇게 못 간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학부모님이나 또 학생들 또 의견 수렴도 또 해야 되잖아요. 결정하기가 사실은 좀 난감하죠. 다음 달부터 10월 사이 석 달간 수학여행을 계획 중인 전북 지역의 학교는 초중고와 특수학교를 포함해 490여 곳. 전북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했는데 핵심은 소규모와 방역수칙 준수입니다. 기존 교육부 지침에 소규모 현장학습이 명시돼 있긴 하지만 기준이 불명확했던 것을 보완해 전체 인원은 100명 안쪽으로 버스 한 대에 20명 이내만 타도록 했습니다. 또 한 방의 숙박 인원은 최대 2명으로 제한하고 다른 방 출입이나 레크레이션 같은 집단 활동도 금지합니다. 여행 기간 자가진단 키트로 날마다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하도록 했는데 모두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들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코로나19 재유행 기간 수학여행 중단 권고도 검토하고 있다며 위약금 등에 대한 비용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계획을 수립해서 컨설팅을 했더라도 코로나 확산세와 교내 확진 학생의 증가에 따라서 재컨설팅을 하거나 계획을 검토하는 것. 전북 지역 코로나19는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일주일에 갑절씩 늘어나는 현상이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북 지역 확진자는 한 주 전보다 2배 증가한 13,951명이었습니다.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병상 가동률은 30%를 웃돌고 있고 재택 치료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토론자 3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석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네, 이덕수 전북의사회 코로나19 대책위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의사회 코로나19 대책위 본부장 이덕수입니다. 네, 김소리 전북대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교수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병원 김소리입니다. 네, 국장님 먼저 이번이 6번째 유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5차 유행이 오미크론, 네. 스텔스 오미크론이 함께 하면서 쌍봉형으로 유행을 이렇게 우리 도민들께서 극복을 해주셨는데요. 금년 3월 15일 날 17,473명 정점을 찍고 그 뒤로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 네 번째 주에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00명 단위까지로도 이제 완화가 됐었는데요. 네. 6월 29일부터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상으로 이때 확인을 해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BA5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가 이제 유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제 7월 12일 날 1,000명이 넘었고 일주 만인 7월 18일 날 2,000명이 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3주 연속으로 더블링 현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현재까지 우리 전라북도가 3,3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3,000명을 넘어섰군요. 예, 네.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인데요. 이게 유행의 초기라는 거에 또 공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 오미크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17,000여 명대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란 말씀 드립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최근에 고등학교 수학여행 집단 감염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후 교육청에서 후속 조치가 나오긴 했는데 보신 대로
그 현장 학습이라든지 수학 여행 계획하고 있는 학교들이 적지 않거든요. 이 예. 부분 좀 어떻게 안내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방금 영상을 통해서 이제 교육청의 그 방안에 대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예,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반드시 좀 함께 공감을 해주셔야 될 거는 사실 특별한 새로운 사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단지 수학여행만 국한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고요. 과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일률적인 집합 금지로 우리가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절대 지속 가능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요. 방금 학교 당국에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처럼 규모를 줄여서 밀집도를 낮추고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그 이동을 하는 경우라면은 이동의 거리가 짧아야겠죠. 네. 그리고 기간이 좀 단축이 돼야만이 특별한 상황에서의 대처가 적절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처럼 교육부와 함께 공조를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말씀하셨지만 변이 바이러스 BA.5 그리고 이제 BA.2.75까지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청자들이 듣기에도 좀 생소한데요.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 BA라는 변이들이 상당히 이름도 복잡하고 네.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번 나올 때마다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준에서 이 우세종이라고 하면 국내 검출률 50% 이상이 되게 되면 저희가 우세종이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기준 질병청 보고에 따르면 이미 이 BA.5 변이가 국내에서만 47.5%로 거의 50%를 채우고 해외 유입이 합해지면 52%로 사실상 지난주부터 우세종이다라고 실질적 네. 우세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BA 변이들이 사실은 지난 겨울에 이 대유행을 이끌었던 오미크론의 이 변이가 되겠어요. 이 오미크론 변이는 이 BA라는 이름으로 1번부터 시작해서 넘버링을 시작하는데요. 이 BA2가 더 유명했던 스텔스 오미크론이고 최근까지 우세종이었었죠. 네. 이 최근 또 이름이 켄타우루스 변이라고 해서 새로운 별칭을 하나 가지고 온 BA.2.75 변이는 이 BA.2 변이, 즉 스텔스 오미크론의 특징과 최근 우세종이 된 BA.5의 특징을 고루 섞어서 가지고 있어서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 반수 캐릭터의 켄타우루스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미 BA.5라는 변이가 높은 전파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면역 회피성 때문에 관심을 받았었고 이게 실제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지난 5월 12일 정도에 첫 환자가 검출이 된 다음 지금 8주 정도 지난 사이에 우세종이 됐거든요. 작년 이맘때 델타 변이가 4월 말쯤 출현을 해서 우세종이 되는 데까지 한 14주가 걸렸었는데 이거에 비하면 BA.5 변이가 확실히 그 동안의 변이보다는 더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BA.2.75, 즉 켄타우로스 변이가 이 BA.5가 우세종이 이제 막 됐는데 지금 7월 14일 새 환자, 국내 첫 환자가 검출이 된 다음에 한 명씩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BA.2 변이와 BA.5 변이의 특성을 고루 갖추고 현재까지 오미크론 변이 중에 이 돌기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돌연 변이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됩니다. 36개의 변연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특징을 감안해 볼 때 어쩌면 이 BA.5 변이보다도 더 높은 전파력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 때문에 이 연달아 나타나게 되게 되면 이 둘이 쌍끌이를 통해서 또 다른 대유행을 창출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전염력이 굉장히 높다. 이런 특징이 오미크론 변이부터 지금 줄곧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지난번 유행 때까지만 해도 사실 격리기간 지원금이라든지 병원 진료 약 처방 이런 게 무료로 이루어졌었잖아요. 지금은 좀 변화가 있나요? 개인 부담이 늘었다 이런 좀 불만, 호소들이 있는데요. 우선 그 전에 방금 우리 김 교수님 얘기했던 거 네. 한번 정리를 하면 한번 잡아주실 수 있나요? 네, 자료를 준비하셨네요. 예. 보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수백 년간 단순 감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에 사스가 왔고 이제 메르스가 10년 전에 왔죠. 네. 지금 2년 전에 이제 코로나19가 대유행했고
알파, 베타, 델타, 작년에 김 교수 말씀 델타, 지금 오미크론 시대에 이게 모두 하위 변이라고 하게 되고요. BA1, BA2, BA5가 있고 현재 BA5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BA1이 원조 오미크론이라면 BA2는 스텔스 아까 말씀하신 이 올해 초에 BA1하고 2가 합쳐져서 대유행을 주도한 형태고 아까 강 국장님 말씀대로 그다음에 BA5가 현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우세종인데 이게 장차 지배종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BA2와 5는 2.75의 켄타우로스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BA1이 BA2보다 BA1이 2가 더 30% 감염률이 전파력이 빠르고 이 BA2보다는 BA5가 35%또 전이가 빠르고 변이가 될수록 감염력이 더 높아지는 거네요. BA5는 또 BA 켄타우로스가 더 빠를 걸로 보여서 네. 아까 말씀대로 올 여름 가을에 쌍봉행 대유행을 유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유행은 좀 거셀 텐데 지원은 이제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만약에 지원은 저희 의사회에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네. 많고요. 지원은 이제 그러면 이게 대유행으로 중요한 이제 1급에서 2급으로는 바뀌었지만 중요한 시점에 그 이제 본인 부담을 줄이는 것은 또 부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통계상에 잡히는 그 감염보다는 훨씬 샤이 오미크론은 훨씬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 내에서 예를 보면 직장에 감염자가 생기면 무증상자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상사나 선후배들이 가서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데 무증상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국가에서는 지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진 재진의 본인 부담금이 한 5천 원, 6천 원쯤 되는데 그게 갑자기 3만 원 이상 5만 원에 지원을 하라고 그러면 무증상인데 비용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격리가 돼야 되고 그럼 격리가 되면 격리 비용도 본인이 돼야 되는 직장의 입장이 있고요. 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본인의 이제 있어서는 이것이 생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영업소득이 영업을 굉장히 못하게. 크기 때문에 네. 무증상 접촉에도 검사를 안 하게 될 거고 이 검사를 해도 자가로만 할 수가 있고 또 격리가 되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기 때문에 안 하는 기피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또 한편으로 모든 국민들도 자가 검진 키트로만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원래 양성이든 음성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양성이 돼 셀프 관리 혼자만 해서 보건소에 신고가 안 되고 격리도 안 되고 그러면 무증상이 전파가 굉장히 많아서 결국은 비용 자체의 부담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전파를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 변화라고 하는 거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담이 주어진다면 특히나 더 그럴 텐데요. 여전히 입원 치료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네, 입원하실 예. 경우에요. 그리고 또 외래를 통해서 대면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현재 먹는 치료약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부담을 합니다. 근데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 본인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셔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10,000원 약간 넘는 정도 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지속 가능한 그 대응 체계를 위해서 필요한 변화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재택 치료에도 좀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원래 환자 분류라든지 치료 체계는 가장 주 목적이 환자분들의 안녕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가능한 환경이냐 그리고 또 효과적인 방법이냐를 이렇게 따라서 정하게 되겠는데요. 이전에는 대면 진료가 아니고 비대면 진료였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또 고위험군들의 경우에 좀 모니터링, 그 건강의 그 증상의 변화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일반군이 아닌 집중 관리군으로 네, 해서 그렇게 했죠. 관리를 해드리고 그랬었는데요. 8월 1일부터는 그동안 대면 진료가 아주 그 안정적으로 가능해졌거든요. 우리 의료계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굳이 재택치료 환자분들을 이렇게 이원화로 해서 관리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일원화로 해서 행정적인 부분도 부담을 줄이고 또 환자분들에게도 똑같은 내용으로 관리를 해드릴 목적으로 일원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환자가 원하면 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대면 진료가 좀 늘어나게 될 텐데 본부장님 예. 아까 뭐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예, 그 무작위로 전 체계 비용을 네.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도 현재 감염상의 마음과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분에게 지원하는 건 하나의 문제. 물론 정부가 잘 이제 계산해서 결정은 따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대면 진료가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일주 전에 19일 날 새 이제 정부 정책이 나왔죠. 그 대략 내용은 선별진료소가 현재 5개인데 네. 70개, 중앙에 이제 55개 수도권에 이제 그 지방에 15개인데 아마 전주는 화산 선별체육관 하나가 지금 있는데 더 늘릴 예정이라고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 야간 9시까지 확장을 하고요. 주말에도. 네. 예, 그리고 병상을 지금 1,300개 했는데 10,000개까지 확충 예정이고요. 중요한 것은 원스톱 진료 기관을 지금 6,500개, 6,000개 정도 되는데 1만 개까지 확충하려고 지금 계속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스톱 진료 기관이 될 것 같고요. 패스트 트랙 있고 분만이나 수술 등의 필수 의료를 더 보충하고 있고요. 모든 편의점에서 자가 키트를 지금 살 수 있게 다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특별한 치명률의 변화가 없는 한 그대로 갈 확률이 많고, 그러나 이제 아까 강 국장님 말씀하신 일반과 집중관리군의 고위군군 60세 이상에서의 그 분이 2군을 통합해서 한 군으로 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나 저희 의사에서는 좀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대면 진료를 이제 하게 되면 물론 장점이 이 보게 되고 직접 진료하고 직접 치료를 쓸 수 있어서 좋은 형태인데 그런데 이제 집중관리군의 폐지가 되면 지금까지는 의사가 주치의처럼 이제 일주일에 격리가 되면 매일 하루 이틀 2번씩 전화를 그것도 전문적인 필의 눈으로 선제적으로 종합적으로 연속해서 계속 보는 그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폐렴, 응급실 그런 이제 뇌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게 될 때 바로 조치를 하는 재독 치료 팀이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24시간 상시로 행정 의료적인 지원이 있을 거고 또 119라는 시스템이 있게 되지만 그 뒤에 이제 집중관리군이 없애게 되면 환자분이 알아서나 가족들이 위험 의식을 느낄 때나 네. 아니면 또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면 진료로. 그럴 때는 이미 증상이 많이 와 있을 때면 좀 늦는 측면이 있게 되고 또 극단적으로는 옛날 보면 자기 혼자 가슴 아파 하다가 나 어떻게 돼서 극단적인 상황에 올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집중관리군을 폐지하면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잘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좀 가족들이 더 주의 깊게 좀 관찰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가족들처럼 이제 지지 체계가 함께 해주시는 내용이 또 이제 강조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네. 여전히 보건소 또 공공병원에서 그 환자분들에 대해서 의료 상담센터 그런 내용들로 그 강화해서 대응을 해 나갈 겁니다. 이제 모든 분들을 똑같은 내용으로 관리를 해드린다고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 입원으로 해서 모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재택치료 환자분들 중에서도 또 경중에 따라서 또 공공에서 대응하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겠고요. 또 뭐 각처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면 네. 지금처럼 조금씩 보완해 가면서 하는 내용들이 뭐 이어졌으니까요. 충분히 본부장님 말씀 귀 담고 이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대개 전염력이 높아지면 위중증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변이도 마찬가지가 적용이 되는지요? 지난 오미크론 변이와 유사하게 네. 현재까지 치명률이 이 바이러스 자체, 이 변이 바이러스 자체에서 갑자기 높아졌다라고 하는 데이터는 사실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자체의 치명률이, 위중증률이 얼마나 높으냐보다 네. 얼마나 확산이 돼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느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그
모수에서의 일정 부분이 아무리 위중증률이 낮다 하더라도 숫자 자체가 늘게 될 거예요. 중환자부터 시작해서 치명률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룹은 결국 고위험군과 고령층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부분이 아닌 일반 소수에서 이 대부분의 치명률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 변이 자체의 치명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산세를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잡아서 전체 환자 수를 줄여나가는 방향의 방역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감염병을 겪으면서 병상 확보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전북대병원을 비롯해서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병상 확보 좀 우려스러운 점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네, 잠시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주춤했던 네.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동안에 저희 병원을 비롯해서 여러 병원들이 이 코로나19 환자에게 그동안 양보했던 이 중환자실 그리고 일반 병실을 다시 일반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재조정을 해왔고요. 네. 다행스럽게도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이 시기에 감염관리센터가 개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 병원에 이제 다시 확산세가 시작되면서 환자들이 좀 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입원 환자들이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 환자들은 현재 이제 감염관리센터 병상을 이용해서 입원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아까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약 30%를 좀 웃도는 정도로 점차 채워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각종 풍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진단 키트부터 시작해서요. 예. 또 해열제도 풍기가 빚어지곤 예. 했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예. 있는데 예, 의사회에서 좀 어떻게 일부 대응하시나요? 뉴스에 그렇게 나왔고요. 네. 그 옛날에 뭐 대구에서 그 마스크 산다고 줄이 길고 맞아요. 마스크부터 예, 시작됐었죠. 장례식장도 일주일 연기되는 그런 조금 생각들이 더 떠오르는데요. 네. 일단은 일반 약은 약인데 중요하죠. 증상을 없애는. 그러나 이제 대증요법이고 그것이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러 가지 유행하기 때문에 그런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자가키트로 약만 먹는 것은 근절시킬 수는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원스톱 진료 시스템이라는 것은 진단 및 그 검사, 이제 진료를 하면서 검사를 하고 그것을 치료 경구제를 준다든가 해서 그다음에 관리 입원 실지 그런 것이 원스톱으로 이제 하는 것이 정부의 주 목적 중에 하나고 의사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해열제나 그런 것들은 일단 대증요법이 있지만 또 중요하긴 한데 이런 풍기 현상을 없애려면 국가에서도 이런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제약도 발빠르게 대처를 좀 하면서 또 지역마다의 약의 적정 분배가 좀 필요할 수 있겠고 우리 성숙한 시민, 도민도 국민들께서도 너무 사재기나 그런 것보다는 꼭 필요한 약만 쓰는 건 지혜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풍기 현상이 빚어지면 전라북도에서도 좀 긴장이 되잖아요.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19 뭐 먹는 치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우선 일반 약에 대해서 먼저 잠깐 한 말씀 네. 드리면은요. 약은 치료 작용도 있지만 또 가지고 있는 증상을 가려서 네. 정말 중한 진단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실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 처방에 따라서 이렇게 조제를 받으시고 하시면은 이런 뭐 풍기 현상도 해결이 될 거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우선 이제 먹는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가 국내에 도입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106만 명분이 도입이 돼서 현재까지 한 30여만 명분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전히 70만 명분 정도가 남아 있고요. 거고요. 네. 또 하반기에 늦지 않게 90여만 명분을 추가로 도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먹는 치료제가 부족해서 문제가 될 수는 없겠고요. 네. 또 각 지자체별로 활용을 하면서 중앙에서 이렇게 수급 상황들을 그때그때 즉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먹는 치료제의 문제는 전혀 없으리라고 봅니다. 먹는 치료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처방하시지는 않잖아요. 네. 일부에서는 좀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뭐 그것 때문에 처방률이 좀 낮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좀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19 치료제, 특히 이 먹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환자들이 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막아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현재 그 사용하게 되는 처방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60세 이상 고령이고 또 12세나 또는 18세 이상이면서 기저질환이나 기준에 만족하는 면역 저하자일 때 이제 이런 약들을 처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증상이 발생하고 5일 이내여야 되고 재택한 상태에서 받기 위해서는 경증이나 중등증 정도의 이제 증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들을 좀 모아서 다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고위험군들이 중증으로 가는 것을 골든타임에 막아줘야 된다. 즉 증상 5일 이내 이 약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더 중증화가 되는 걸 막고 그래야만 치명률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먹는 치료제에 의미가 있는 것일 텐데 사실 이제 이 첫 번째로 사용하게 되는 팍스로비드라고 하는 이 먹는 치료제의 경우에는 이 병용 금기약이 약 28가지 그리고 노인분들이 많이 드시게 되는 이제 고혈압약을 포함해서 여러 약제들이 이 병용 금기약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 항바이러스제 자체가 특징상 이 약의 특징상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부작용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그 기전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적으로 겪게 되는 이제 네. 이런 작용들도 포함이 되는 건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워낙 처방이 조심스러워지는 경향이 있는 건 맞고요. 이 병용 투여 금기 약제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사이 그리고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서의 그 기저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좀 유용하게 1차 진료 이후와도 공유가 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좀 지원이 된다면 이 경구 투여제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약 5일이거든요. 즉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를 드신다 하더라도 한 5일 정도 드시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기간 안에만 이 경구 투여제를 잠깐 중단할 수도 있는 컨디션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컨디션들을 서로 긴밀하게 이 환자의 질환 상태라던가 이제 복용력 같은 거를 좀 정보 공유가 좀 원활하게 또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처방률이 높아지고 이 부작용에 대한 공포에서 조금 덜해서 이제 강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먹는 치료제 많이 도입이 됐고 정말 유용하게 이 중증화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약인데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본부장님도 교수님 의견과 같이 예.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익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좀 드리면 국민들이 약의 중요성을 인식을 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먹는 그래서 치료제에 대해서요. 예, KBS 같이 공영 방송이 좀 많이 네. 필요하고 저희 의사들도 재교육을 또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2주 전에 질병청을 제가 줌 회의로 이 팍스로비드나 여러 치료제를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인데 결국 경구용 치료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로 다양한 그룹이 필요한데 아까 강 국장님이 얘기하신 경증 치료제 안 가는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가 있지만 중증인 이제 사비자불린이라는 약이 중증에서 쓸 수 있는 약을 지금 개발해서 사전 승인 중에 있는데 네. 근데 이런 다양한 약들이 필요하고 결국 이제 우리가 숫자도 중요하고 감염 생산 지수가 1 이하냐 1 이상이냐도 중요한데 현재 국가나 의사에서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중증과 치명률로 안 가는 부분을 선택과 집중해서 치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경구용 치료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5일 이내 시기와 대상,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 타겟을 정확히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교육이 돼야 되고 인식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오미크론에도 이런 약들은 또 효과가 좋고 네. 또 무료이고 그다음에 특별히 요양병원이라든가 고위험군들은 꼭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 국민들의 인식 또 의사들의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네, 먹는 치료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백신 얘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4차 접종 사실 확진자 추세가 좀 줄어들면서 백신에 대한 강조가 좀 약해지긴 했거든요. 4차 접종률 보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08% 정도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치이고 앞으로 좀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독려할 계획이신지 강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4차 접종에 있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몇 %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네. 접종 대상자별 몇 %인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50대 이상으로 되어 예. 있지요. 이제 현재 50대 이상으로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만 네. 이전까지는 이제 60대 이상의 경우였는데요.
우리 전라북도는 전국보다 10%포인트 정도 좀 이게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46%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50대까지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자녀 백신에 대해서는 그 의료기관의 현장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약으로 해서는 이제 8월 1일부터 진행이 되겠는데요. 현재까지 우리 전라북도의 예약률은 아직 확인하는 시스템은 좀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이제 50대 이상에서의 대상자 중에 한 10% 약간 넘는 정도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조심스럽게 국민들께서 백신 접종을 받으셔도 이렇게 감염 예방이 좀 낮은데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 반응에 대한 네, 그런 그렇죠. 대응책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염려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내용들의 불신을 좀 완화하기 위한 그 정부의 노력도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이렇게 접종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전북 지역이 1차 접종 때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항상 높아왔거든요. 네. 이번에 혹시 정부에서 백신 피해 관련해서 보상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발전적으로 나온 게 있을까요? 예. 그 인과관계 규명에 있어서 좀 부당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7월 19일부터 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라고 개소를 했습니다. 이제 이전과 7월 19일 이후와 다른 거는 이제 가장 크게 이겁니다. 이상 반응이 의심스러울 때 의료기관 또는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신고 접수를 하고 또 전문가들이 이상 반응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이제 그 결정을 내리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겠는데요. 이전에는 별도 기구가 없어서 상당히 네. 그 판정하는데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그 센터가 개소를 함으로 해서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고요. 이제 또 다른 거는 지원의 대상이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의 정도가 좀 강화가 되는 내용인데요. 지원의 대상이 확대가 됐다는 내용은 이전에는 백신의 이상 반응과 이렇게 관련성을 굉장히 엄격하게 봤다면 네. 지금은 조금 더 그 확대를 한 부분 그리고 지원의 정도도 이전에는 뭐 3천만 원까지의 한도였다면 앞으로 이제 5천만 원까지 그런 이제 정도를 확대를 했다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부검에서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전에는 지원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분명한 경우라도 그 뭐 6주 이내에 좀 그 예방 접종과 약간의 관련성만 있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까지 이제 지급을 하는 그 네. 유로금의 내용들이 좀 확대가 되는 부분이 좀 달라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렇다면 예. 4차 접종은 예. 일단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2차 접종을 마친 분들은 3차 접종을 하는 게 나을까요? 예. 어떻게 좀 권하고 계시는지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목표는 아까 얘기했지만 치명률, 중증률을 억제하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대상자도 50대 이상 또 노숙인 장애인도 이번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저질환자나 그런 분들은 이제 예방 접종이 원래 대상포진도 그렇지만 100%가 아니에요, 예방률이. 이번에 코로나가 80~90% 이렇게 국민들 인식이 그렇지 대상포진은 사실 50~60%밖에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번에 중증야외를 4차가 이제 전파율 차단은 20%지만 감염 차단은 중증화율은 50%나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증화를 없애는 데는 꼭 맞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개량형 백신이 우선은 지역이 그렇죠. 우한에서 나온 백신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자꾸 변이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네.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 확률과 효율은 떨어지지만 상당히 그래도 중요한 측면이 있고요. 아까 치명률 감소에. 백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3차 백신을 mRNA 백신으로 네. 모더나, 화이자 등으로 맞았죠. 그래서 이제 4차는 대개 그걸로 맞기 때문에 동일 성분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분들은 좀 안심하고 맞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부작용이 있었다 그런 분들은 또 상온에 보관이 쉽고 부작용이 적고 간편한 또 일회용에 있는 노바백스라는 것도 네.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요양병원은 꼭 맞아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백신이 내가 감염이 됐을 때 언제 이제 백신을 맞지?
그런 염려가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3차를 되게 맞고 나서 4차는 4개월 후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 감염 후에는 3개월 후에 맞게 돼 있는데 그 두 기간 중에 더 긴 기간을 택해서 맞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코로나 3차 백신을 이제 올해 6월에 맞았다. 아니 3월에 맞았다 그러면 이제 7월에 맞아야죠. 4개월 후에. 네. 그런데 코로나 감염이 6월에 됐다. 네. 저번 달에 그러면 3개월에 맞았기 때문에 7월이 아닌 9월이 4차 예방 접종 기간이 되겠습니다. 확진이 된 이후로 이제 계산을 해서 3개월 이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더 긴 기간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을 맞다 보면 유의사항 궁금증들이 있는데 대개는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된다면 3, 4일 이후에나 그다음에 수술하게 되면 안정화된 2주 이후에 네. 또 그리고 이제 보통 아침에 맞는 게 좋으시고요. 또 기침으로 만약에 내가 맞아도 될까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단기간에 기침이 감기 형태의 열이 있을 때는 그때는 금기지만 3, 4개월로 이상의 호흡기가 약한 분은 오히려 적극 백신을 맞는 게 좋을 걸로 보이고 또 하루 이틀은 안정하고 1, 2주 정도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 의견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이 판단되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설령 판단이 틀렸어도 안전이 우선이니 비난은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감기처럼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이미 경험했듯이 다시 방역 수칙만 철저히 지켜준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 재유행,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앞서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백신 자체가 처음에 우한에서 발생했던 바이러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후에 뭐 개량이라든지 뭐 다른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승인된 6개 백신, 가장 최근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던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까지 해서 네. 총 6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원조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할 수 네. 있겠죠. 그것을 겨냥을 해서 개발한 백신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백신입니다. 변이가 그 사이에 꾸준히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원조 바이러스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그 특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백신의 입장에서의 예방 효과는 떨어지고 또 바이러스 입장에서의 회피성은 증가한 이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변이를 막을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사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도 해외 제약회사에서 먼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임상의 시험에 들어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도 역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원조 오미크론에서 벌써 BA.5가 우세종이 됐기 때문에 네. 또 다시 변했죠. 그래서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늘 백신을 개발하고 그 모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맞을 것이냐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개발되었고 지금 임상 시험 중인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빠르면 상용화가 올 4분기에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제 보고도 있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 현재 원조 바이러스에 비한 예방 효과보다는 예방 효과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맨 처음 이제 시험에 들어갔을 때 원조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보다는 이 BA.5 변이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맞고 있는 백신보다는 좀 우월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요 백신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변이가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범용 백신이라는 개념도 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네. 범용 백신은 쉽게 말해서 이 올인원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백신을 맞게 되면 변이가 막 일어나도 예방이 가능한 백신을 개발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데서 착안한 것인데요. 최근 이 범용 백신에 대해서 좀 관심 갖게 된 게 얼마 전이죠. 이제 과학 저널 잡지인 이 사이언스지에 미국 연구팀이 모자이크 8이라는 이름의 백신을 소개했습니다. 물론 동물 실험에서만 이제 확인이 된 것인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베타 변이에 해당되는 이 단백질과 동물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총 7종의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을 섞어서 제조합 단백 방식으로 만들어진 백신인데요. 이 백신을 사용을 해보니 베타 변이에 대해서만
백신을 맞췄음에도 델타 변이나 사스에 노출을 시켰던 즉 타겟이 아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게 확인되면서 굉장히 고무적인 연구 결과라고 소개가 되었고 이대로 상용화를 준비를 한다면 빠르면 많은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3년에서 5년을 생각하기도 한다라고 연구진들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이 HIV, 즉 에이즈에 관련돼서도 이런 범용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과연 범용 백신이 우리가 상용화할 수 있을까에서는 아직 확답을 드리기는 좀 이르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이제 또 겨울철, 가을철 독감도 유행할 텐데요. 말씀하셨듯이 좀 우려되는 상황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들 있다면. 예, 그에 앞서 간단하게 시청자 의견 중에 감기쯤으로 보자 그 의견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독감과도 비교해도 독감이 무섭지 않습니다. 감기보다. 그런데도 독감과 코로나 비교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건 이건 대유용은 전혀 차원이 틀려서 좀 그런 부분은 조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김 교수님 얘기하신 그 부분을 잠깐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네. 이 표를 다시 보시면 이 코로나 우한에서의 그 알파, 베타 그 시기에 지금 백신들은 아까 6개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이 절반하고 BA.2를 합친 그것이 반반씩 그것이 아까는 1가거든요. 그 백신이 이거는 2가 백신인데 그 나중에 범원 백신 나올 수 있겠죠. 그 2가 백신 지금 모더나에서 만들어서 정부도 9월 정도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승인할 수 있는 여부가 네. 지금 가을쯤을 하고 있고 또 화이자도 마찬가지인데 그 원조 우한의 바이러스 반절하고 BA.5 반절을 합쳐서 이가를 만들려는 그 노력이 또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모든 이 코로나 전체에 대한 모든 그에 대한 범용이 오랫동안 갈 수 있게 하는 그 백신을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지금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그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도 병행해서 맞는 거를 권하시고 있잖아요. 예. 특히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예, 대응하면 될지. 지난해에도 사실은 독감철과 코로나 유행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 네. 굉장히 의료 체계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국민들께서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 개인 방역에 충실해 주셨기 때문에 독감은 코로나와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전파력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요. 그래서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방역수칙을 지켜주셨더니 독감이 거의 유행을 하지 네, 않았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고 예. 이런 거요. 네. 올해도 충분히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면 독감과 함께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의 규모가 다소 늘 수는 있습니다만 네. 아시고 계시는 거 실천을 해주신다면 독감과 함께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개인 방역 수칙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셨는데 앞으로 또 휴가철이고 학교는 방학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있어서도 이제는 개인 책임이 좀 커진 측면이 있는데요. 오늘 토론 정리하면서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신다면요. 방금 강 국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제일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역이 정말 어느 정도 생활화가 됐고 저희가 이제 맨 처음 이 방역 수칙에 대해서 접했을 때에 비해서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이행하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휴가철 앞서서 요사이 기사들을 보니까요. 이 거리두기 없는 첫 여름 휴가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상당히 네, 그렇네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이 거리두기 없는 첫 여름 휴가를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보내냐에 따라서 이 하반기에 코로나19 대유행의 추이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만큼 방역이 좀 강조가 되는 부분인데요. 거리두기만이 사실 방역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 이 원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방비 상태에서 만났을 때하고는 확실히 다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맨 처음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마주쳤을 때는 이런 사회적 방역이나 개인 방역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었었고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도 없었고 연구된 내용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백신도 없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개발된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개발이 되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런 방역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대유행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자연 감염을 통해서 또 획득된 면역력까지 더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년 반 전에 우리가 맨 처음 코로나를 만났을 때하고는 조금은 다른 하반기에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이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 거리두기 없는 첫 여름 휴가를 현명하게 개인 네. 방역을 통해서 스스로를 지켜가면서 그것이 결국엔 사회를 지키는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본부장님 어쨌든 휴가철이 지나면 예. 대개 확진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그렇습니다. 되고 8월 이제 방학 휴가 지나야 되고요. 9월 추석 지나야 됩니다. 여름. 10월 연휴 가을나들이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학교나 요양병원들은 이제 전면적은 한데 선택적 사회두기는 필요할 수 있고요. 네. 아까 얘기한 독감에서 우리 트윈데믹이 생길 수 있는데 올해도 방심하면 안 될 것 같고 꼭 예방접종 독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이 참 애쓰고 있는데요. 의사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제 5차 유행 때 봄에 그 의료진들이 자꾸 감염돼서 진료 공백이 생겼거든요. 네. 굉장히 필요도 됐고 경영 압박도 됐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심한 피로라든가 인력들이 없었는데 그런 정부에서 이번에도 4차 예방접종에 의료인 종사자들이 안 들어갔어요. 그걸 건의를 드리는데 의료인들은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이 그 경영 악화나 감염 유행에서 조금 편하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지피지기가 3년 동안 코로나19 우리를 알아서 많이 네. 대응이 됐습니다. 그러나 강국장님 얘기대로 전라북도는 모범적으로 여러 가지 방역수칙, 대면진료, 검사, 접종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은 저희 전라북도 의사회도 코로나 대책위를 우리 김종국 회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매 분기마다 방송을 통해서 그때그때 시시각각 코로나에 대한 홍보를 전 국민,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4차 이제 접종 또 독감 백신 꼭 맞으시고 그다음에 민관의가 합쳐서 네. 다시 또 대심으로 특히 호흡기 진료 센터들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조기에 종식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도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의료계와 함께 도에서 역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초기 때는 우리가 방역 수칙을 왜 지키는지 모르고 그냥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유를 아시고서 실천을 하시는 단계입니다. 네. 확진자의 규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집단 감염을 줄여야 되고요. 또 건강 약자분들, 고령층들이 계시는 감염 취약 시설에 안녕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사회 속의 구성원이거든요. 그런 기관이나 단체 시설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서 개인 방역에 함께 해주신다면은 분명히 코로나보다 우리가 주역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개인 방역 수칙은 이미 정해져 있죠. 사람이 붐비는 곳은 가급적 피하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하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